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의 바이오과학 토크 콘서트 한국생명과학연구원과 함께하는 바이오톡톡은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소속 과학자들로 구성된 대중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립중앙과학관 슬기로운 과학생활과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요.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일상적인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는지요? 그리고 그 음식 중에서 배달 음식이나 포장된 것은 혹시 없었을까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밤만 되면 바삭한 치킨의 유혹에 조금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어제도 바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전보다 집에서 요리를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른바 밀키트라고 하는 식재료를 소분해서 보내주는 것이 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 제품을 받아보게 되면요. 두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맛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포장 용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는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요. 배달 음식은 섞이면 안 되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포장 용기를 사용하지만 사실 엄청난 양의 일회용품을 보다 보면 조금 죄책감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요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플라스틱 문제들이 조금 더 생겨지고 있는데요. 포장뿐 아니라 마스크랑 장갑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년과 대비했을 때 11.4%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편리함과 환경 문제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보시면서 문득 든 궁금한 사항이나 평소 플라스틱과 쓰레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질문이 있다고 하면 이어지는 바이오 토크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 주제와 관련된 어떤 질문도 괜찮고요. 네이버 TV 실시간 댓글창을 이용해서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 모두가 알고 싶고 궁금했던 내용들이 잘 해소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2015년까지 무려 3억 1,100만 톤이 생산됐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수십억 개의 플라스틱 식기류가 버려진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가고 이것이 마모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어류가 먹고 그 어류가 우리의 식탁 위로 올라오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플라스틱의 양이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신용카드 한 장 그리고 한 달로 따지면 칫솔을 한 개씩을 씹어 먹는다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질환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정진영 박사님이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주제는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로 갈까?입니다. 그러면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정진영입니다. 오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하는 온라인 바이오 톡톡 과학자의 대화에 들어와서 여기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로 갈까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도 많은 질문들이 사전 질문을 포함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발표를 하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거기에 가장 작은 초미세 플라스틱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여기 사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은 석유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 석유를 분별 중류를 통해서 경유, 등유, 중유, 가솔린 등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나프타라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이 바로 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프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에틸렌, 프로필렌, 또 중간 원료로서 알려져 있는 PX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단량체를 가지고 저희가 고분자 합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과 같은 합성 수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매일 입고 또 신고 있는 신발도 이러한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타고 있는 자동차, 버스에 있는 타이어도 합성 고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런 에틸렌이 어떻게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지 지금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한번 영상을 통해서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단량체, 즉 단분자 하나하나가 바로 이 재료가 되는데요. 에틸렌, 프로필렌, 스타이렌 이런 단량체들이 고분자 합성을 통해서 사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바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은 이제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되는 펠렛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펠렛을 또 사출 성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찍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봉지라든가 플라스틱 용기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펠렛이 처음에는 투명한데 이것에 이제 색깔이라든가 다양한 화학 물질을 첨가를 해서 이런 기계에 집어넣게 되고요. 원하는 모양을 찍어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 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런 플라스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9년 12월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 산업별 플라스틱 생산량과 수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 건설 재료가 있죠. 사실 건설에도 많은 플라스틱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전기 제품에도 플라스틱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즉 약 절반 가까이가 이 바로 포장재, 용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포장재 용기라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또 매일 마트나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사면 그 물건들이 모두 이 플라스틱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중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물건은 무엇일까요? 자, 목 박사님도 한번 맞춰보세요. 마스크, 신발, 타이어, 칫솔. 자, 지금 여러분들 혹시 정답을 톡으로 또 올리실 수도 있고요. 한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5초 뒤에 목 박사님은 어떤 게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물건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타이어가 좀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고무랑 이제 그런 게 메인일 것 같아서요. 네. 타이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타이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다 고르셨나요? 네, 타이어 칫솔 빼고 다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그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 중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마스크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이 면 앞에 있는 부분은 사실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매일 입고 신고 있는 신발이나 의류에도 합성섬유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폴리에스터라는 또 합성섬유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고무도 천연 고무가 아닌 우리 합성 고무, 그러니까 석유로부터 얻어낸 합성 고무로부터 타이어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칫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칫솔의 칫솔 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나일론이라고 하는 단단하고 또 안정감 있는 이런 물질인데, 나일론은 굉장히 유명한 플라스틱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해마다 전 세계에 수십억 개의 플라스틱 식기류가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발은요, 2018년 전 세계에서 약 242억 개 신발이 생산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또 보셨던 칫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만 한 해에 약 10억 개 칫솔이 버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들이 우리 생활에 사용이 되고 있고 버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과학팀이 1950년에서 2015년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그리고 폐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약 65년 동안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83억 톤인데요. 그중에 25억 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일부 약 9%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의 소각을 제외하면 약 90%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투기 또는 매립이 돼서 환경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이제까지 폐기가 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 사실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죠. 사실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플라스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미세한 플라스틱, 즉 크기에 따라서 구분이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큰 플라스틱이 쪼개지고 작아지면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통칭해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더 작아지면요,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 플라스틱 또는 나노 플라스틱으로 구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도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발생 경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에 쓰여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광고에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섬유유연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섬유유연제는 향기를 담는 캡슐이 있는데요. 이러한 향기 캡슐이 지금까지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이 있어서 회사에서도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1차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차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진 1차 미세 플라스틱과 달리 아까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만들어진 작게 쪼개져서 부서진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미차 플라스틱이 지금 환경에 어떻게 노출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도시에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사용 후에 버려지게 되면은 매립이나 폐기를 통해서 이렇게 환경에 노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강이나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양에 많은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사실 해양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 또는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만 있을까요?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즉,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에 밝히게 된 것이죠. 도시에서 소각이나 그리고 하천이나 바다에서 생성된 미세 플라스틱들은 에어로졸이나 제부유를 통해서 대기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대기를 통해서 어디로든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과학팀, 연구팀들이 11개의 국립공원을 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들이 축적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먼지처럼 또 가볍기 때문에 더 멀리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먼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북극입니다. 작년에 또 연구팀이 북극에 가서 그 북극에 있는 눈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검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북극인데 왜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까요? 아까 대기를 통해서 이동을 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매립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플라스틱들이 땅에 묻혀지게 되고 땅에는 지렁이나 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서 이러한 미생물에 의해서 큰 플라스틱들이 작게 쪼개지고 또 미세 플라스틱을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대기, 해양, 토양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생물들 있죠. 이 생물들에는 얼마나 있는지 사실 지금 아직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물벼룩이나 크릴새우와 같은 작은 무척추 동물에서 물고기, 개구리와 같은 척추동물 그리고 고등동물 중에 우리가 많이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쥐에서까지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와 영향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사람이죠. 우리 몸에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아까 해양, 대기, 토양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들이 검출이 되고 있고 이 환경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환경과학과 기술이라는 저널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유입량을 추정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공기와 또 식수 그리고 바다에서 얻은 이 소금을 통해서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연간 얼마만큼 축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몸에 있을 때 사실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죠? 이러한 영향은 단순히 플라스틱만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크기에 따라서 사실 이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적인 영향이 가장 주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화학적인 영향이 커질 수가 있고요. 나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주로 화학적인 영향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노 플라스틱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발표한 연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나노 플라스틱과 이 나노 플라스틱이 체내에 얼마나 흡수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짧은 자료입니다. 작년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오늘 발표를 잘 못 들으셨으면 이 뉴스 초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을 검색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제가 선택한 연구 주제로 폴리스타이렌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요. 이 폴리스타이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스티로폼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티로폼은 특히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다에서 양식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표의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이
부표의 주 원료인 이 스티로폼에 의해서 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해져 있다는 뉴스나 보도를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폴리스타이렌을 선택을 했고요. 이 폴리스타이렌 나노 플라스틱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선택을 했냐면 이 줄무늬가 있는 제브라피쉬라는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동물은 이렇게 알 상태에서는 투명한 몸체를 가지고 있어서 관찰이 나노 플라스틱이 몸 안에 있을 때 관찰을 할 수 있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노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크기가 전자현미경으로도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50나노에서부터 200나노, 500나노미터까지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들려드리진 못하지만 이 나노 플라스틱이 이 제브라피쉬에 어디까지 이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 형광 물질을 처리를 해서 이 형광 물질을 관찰을 통해서 나노 플라스틱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24시간 동안 이 제브라피쉬에 나노 플라스틱을 함께 담궈 놨을 때 이 나노 플라스틱이 24시간 동안 이 제브라피쉬 몸 전체에 흡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나노 플라스틱인데요. 이 나노 플라스틱은 제브라피쉬의 모든 기관, 뇌라든가 근육, 척수에서 관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가면 사실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지금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영향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생물 시간에 한 번은 보실 수 있는 세포의 모식도입니다. 세포 하나에는 그 안에 많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를 담고 있는 세포 핵을 포함해서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등이 안에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실제 사진을 통해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브라피쉬 세포의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여기 크기를 보시면 1마이크로미터 이 크기 바가 있죠. 이 전체는 약 한 수 마이크론 정도 되지만 그 안에 많은 물질들이 나노 단위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진만 보면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 핵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 물질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세포 핵보다 더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랗게 표시된 이 박스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했을 때 사실 세포 핵보다는 훨씬 작은 하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또는 타원형으로 동글동글하게 모여있는 이러한 원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세포에서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즉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나노 플라스틱을 처리한 제브라피쉬에서 이러한 모양으로 변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동그랗게 원형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할 미토콘드리아가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심지어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관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나노 플라스틱에 의해서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연구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따가 다시 그 생명과학연구원에 있는 유튜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로 여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작게 만들어지면 토양, 대기, 해양을
거쳐서 다양한 생물들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결국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미세 플라스틱의 여행에 대해서 함께 여행을 해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채널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찾아보시고요. 참고로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여기 또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로 갈까에 대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사님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또 나노 플라스틱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박사님과 함께하는 바이오 토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집계해둔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도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동안 또 궁금하신 점이 생겼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네이버 TV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몇 개를 선정을 해서 답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우선 사전 집계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박사님,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 분해되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사실 제가 바이오 플라스틱 전문가가 아니어서 굉장히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바이오 플라스틱 전문가가 계셔서 제가 그 전문가 분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바이오 플라스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재생 가능한 원료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크게 생분해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매스 함량이 50에서 70% 이상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단점으로는 아직 비용이 좀 비싸지만 생분해 기간이 6개월 이내에 약 90%가 분해되는 것을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다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과학적으로 56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초기 45일 동안에는 생분해도가 60% 이상, 180일 동안에는 90% 이상 분해되었을 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180일이면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두 번째 사전 질문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플라스틱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폐기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도시의 매립지라든가 토양 그리고 하천을 통해서 바다에까지 이 플라스틱들이 떠다니게 되는데요. 이 플라스틱들이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햇빛에 있는 자외선이라든가 그리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작은 조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큰 플라스틱들이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러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계속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이 환경에 있는 많은 생태계 또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오랫동안 종종 뉴스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소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폐사된 바다거북의 그 배를 갈라서 그 안을 살펴보니까 이 위장에서 많은 플라스틱들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이제
바다 폐어망에서 이 해상 부유물로 인한 이런 많은 작은 사고들, 큰 사고들도 꽤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바다 쓰레기의 약 80%가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런 플라스틱들이 점점 바다를 많이 채우게 되면 그 해양 생물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또한 얼마 전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라든가 또 어떤 섬에서는 그 섬에 살고 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을 해서 또 새끼에게 주는 장면을 또 포착한 그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즉, 이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 그리고 이 생태계에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전 질문 중에 3번이랑 4번을 제가 좀 묶어서 좀 드릴게요. 일반적인 플라스틱에 비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얼마나 잘 분해되는지 궁금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분해가 됐을 때 생태계나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지 그것도 궁금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네. 아까 바이오 플라스틱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는 데는 얼마가 걸리는지 최근에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러한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스티로폼이라든가 플라스틱 가방, 용기, 통 등은 약 500년 이상, 즉 최소 100년 이상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거의 분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분해가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바이오 플라스틱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0일 이내에 90%가 분해되는 것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많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연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보신 것처럼 80일 안에도 분해가 되는 이러한 바이오 플라스틱이 개발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요. 바이오 플라스틱이 분해되면 생태계나 인간에 전혀 해롭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이 분해가 된다는 것은 아까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은 플라스틱이 큰 사슬이 계속 엮어져서 큰 플라스틱이 되는 것처럼 분해가 된다는 것은 이런 플라스틱들이 깨지고 작아져서 가장 작은 단위인 물이나 이산화탄소까지 분해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 이렇게 가장 작은 물이나 이산화탄소까지 분해가 된다면 해롭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쪼개지는 과정에서도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은 사실 이러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반 플라스틱보다 훨씬 생태계에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사에서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막 상용화된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 플라스틱은 오래전부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워낙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한 제품도 지금 만들어지고 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 봉지를 이러한 바이오 플라스틱 봉지로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한 회사에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 하나인 PAH로 만든 물병을 또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작년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물 캡슐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사진이지만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마라톤 과정에서 마라토너들이 목이 마르면 사실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물은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플라스틱 바틀에 있는데요. 이렇게 마라토너가 또 마라톤이 끝나고 난 거리에 이러한 플라스틱들이 병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이러한 플라스틱 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 아이디어를 대학생들이 내서 해초로 만든, 즉 먹을 수 있는 물 캡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5호라고 하는데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시범으로 2019년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이 물 캡슐을 플라스틱 병 대신에 제공을 해서 이 마라토너들이 이 먹은 장면이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많이 가고 있는 그 카페라든가 이런 식당에 지금 빨대가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빨대를 바이오 플라스틱 빨대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분해되는 친환경 빨대라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빨대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해초로 만든 빨대도 있고요. 뭐 가장 유명한 이제 커피숍에서는 또 종이 빨대를 또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아직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옥수수라든가 해초 그리고 이러한 뭐 PAH 등은 그 생산 단가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원재료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활용화되고 있지는 않은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아무래도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보다는 지금 물성, 즉 내구성이 사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투를 사용을 할 때 이 봉투가 튼튼해야 많은 물건도 담을 수 있고 들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봉투가 찢어지거나 약하면 사실 아무리 친환경 봉투라고 하더라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가격이라든가 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나온 플라스틱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이 실제 저희 실생활에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들은 생각은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가 있을까? 이거가 다 수입을 해서 오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특허권이 어느 나라에게 있는지,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찾아봤을 때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이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독일 환경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약 210만 톤이 생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체 210만 톤의 바이오 플라스틱 중 국내에서의 생산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규모는 약 4만 톤으로 아시아 전체 시장에서는 6%, 전 세계에서는 약 1% 수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연구와 이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많은 연구자들과 또 기업에서 이러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요. 곧 또 좋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기술은 개별적으로 또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또 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특허청에 특허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PLA라든가 PHA라든가 네, 그래서 특별히 관심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있으시다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 SNS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경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고 뭐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어렵다. 그러니까 소용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주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박사님께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정의가 아까 56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약 180일 동안 90%가 분해가 돼야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런데 56도에서 60도라는 게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 자연 상태에서의 온도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굉장히 쌀쌀해진 날씨인데 지금 바깥 기온이 아무리 높아도 한 15도 정도, 10도에서 15도 정도 하잖아요. 즉 자연 상태에서는 이 생분해를 하기 위한 충분한 온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온도에서도 분해되는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플라스틱도 분해되는 과정에서 작게 쪼개지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빨리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플라스틱들이 더 작게 분해가 돼서 결국에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생분해성 비닐이 기존 비닐에 비해서 더 잘 뜯어지냐라고 질문이 왔었는데요. 아까 답변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서 이 질문은 넘어가고요. 네. 저희가 현장 질문이 또 여러 개가 왔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바이오 플라스틱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원에는 바이오 플라스틱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도 사실 대부분 이 바이오 플라스틱 전문가분께서 이제 전달을 해주신 거고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6월에 코로나19가 불러온 플라스틱 지구라는 이전 바이오 톡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발표하신 성봉현 박사님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긴 바이오 톡톡이었는데 제가 이 성 박사님의 그 시간만 따로 한번 찾아봤더니 54분부터 들어보시면 이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종류나 아니면은 기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또 한번 발표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바이오 톡톡 이전 영상들도 굉장히 유익하니까요. 많이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현장 질문 들어온 것들 중에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우선 골라봤습니다. 먼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것들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이제 뭐 그런 어류나 이런 다양한 생물들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가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신 분께서 계셨어요. 혹시 어떤 조언 같은 걸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네네. 사실 그 어류나 이제 해양 생물 뿐만 아니라 많은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양이 너무 많고 수가 많고 또 크기가 너무 다양해서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생물 하나하나에 대한 영향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큰 플라스틱이 이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또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도 적게 만들어지고 또 이 바다나 이런 생태계에 있는 동물들도 그런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왔던 질문 중에 이것도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그 식품안전 검사를 할 때 방사능도 체크를 하고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체크를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것도 체크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런 게 예정이 돼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왔거든요. 네, 사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아주 최근부터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일부 생물에서 발견이 되고 소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 전체적으로는 많이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먼저 수집하고 확보를 해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이제 바다에서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우리가 먹고 맛있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더 많은 정보를 좀 더 모아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자료를 통해서 또 정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올라왔던 댓글 중에서 우연히 들어왔다가 박사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계속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아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문답에 수고해 주신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국은 지난해까지 플라스틱 빨대와 면봉 판매를 이제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요, 비닐봉지 사용량을 2019년 50%에서 2025년 80%까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이제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규제를 실시했었죠. 그래서 사용량을 크게 줄이는 성과도 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조금은 규제가 느슨해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놓고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기업 차원에서도 재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질을 단일화하거나 용기 두께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에서는 주문할 때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는 것을 그치지 않고 지구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더 깊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또 실천해 주시는 동안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요, 국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추후 전해드릴 연구 실적이나 과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중앙과학관 슬기로운 과학생활과 함께 했고요. 그럼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구호와 함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